굳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통일성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봤을 텐데 내가 뭐 이런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나요? 좋은 질문일까요? 네. 극단적으로 사람 막 몰아가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자 이제 댓글을 볼게요. 아까 면접관의 자세, 태도 중간 영상에 나왔습니다. 면접관은 그 회사와 이 지원자들이 일치를 시킵니다. 그냥 저 면접관님이 특이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회사 이상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바로 지원자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면접이라는 자리는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면접자도 면접관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는 SNS에 올리거나 막 게시판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회사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회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 댓글도 달리고요. 굉장히 추천 많이 받은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관 질문 수준이 곧 그 회사의 수준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 네. 최악의 면접의 질문들 보면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요구, 뭐 편견적인 질문, 여자로서 남자보다 나은 점이 뭐냐, 나 나이가 많은데 적응할 수 있냐, 뭐 독립을 왜 안 했냐 이런 것들이죠. 직무와 무관한 질문 할 수 있어요. 뭐 MBTI 어떻게 돼요? 혈액형, 주량 요새는 많이 안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무례한 질문, 뭐 스펙이 부족하다. 무례한 질문은 보통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를 하라고 했지 평가를 말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원자들은 마지막에 뭐 피드백을 좀 달라 그래요. 면접관들한테 제가 어땠는지 피드백을 주세요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좀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의무도 없고요. 피드백 잘못 주시면 SNS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가 부족하거나 면접관이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뭐 이런 경우 있어요. 크로스 펑션 타 부서에서 오신 경우,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인사팀 산업 뽑는데 재무팀에서 오시면 나 뭐 물어봐야 돼? 라고 막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그런 준비 부족입니다. 물어볼 게 없으면 그냥 안 물어보시면 되죠. 근데 굳이 다음 뭐 물어봐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은 면접 질문. 다대다 면접을 혹시 보신다면 면접 질문 시간 답변도 똑같이 하셔야 되고요. 다대 1로 보셔도 마음에 안 드는 지원자가 있다고 빨리 끝내고 내보내시면 그 사람 압니다. 나는 왜 5분밖에 안 받지? 근데 그것도 질문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질문으로서 시간에 채워주는 것도 운영을 잘 하시는 거다 말씀드리시고요. 화재보험협회는 채용을 많이 안 하셔서 후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딱 최근 거 2개만 가져왔습니다. 더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최근 거 2개를 가져와 보면 2024년 11월 이때 혹시 면접과 같은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시 갈등 경험 물어보셨대요. 좋습니다. 역량 면접 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노란색입니다. 방화 구획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좋은 질문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알아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 면접 전에 그 종이로 나눠주고 적으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답변하다 보면 이 친구가 아는 것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면접 때 물어보지 마시고 면접 때는 그 아까운 시간에 역량 파악하는데 중점적으로 하자. 그리고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느냐 아까 나왔죠? 왜 뽑아야 되느냐 꼭 나온다고. 이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 뽑아야 되느냐 말빨 좋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어떻게 느꼈냐? 매우 편안한 분위기로 따뜻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더 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질문이 아니었는데 사실 지원자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중에서 특별히 나쁜 질문은 없었어요. 좋은 질문은 없었을 뿐이지. 특별히 뭘 평가하거나 이상한 질문 하진 않았잖아요. 무난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 이렇게 하시고 지금 답변을 했을 때 막 가르치거나 혼내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방학을 또 모르냐, 너 뭐 배웠냐,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2번째, 전공이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사 문제, 시사 문제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포스트 코로나, 엔저 현상, 이제 그만. 시사 문제 그만. 정 궁금하시면 어떻게 한다? 면접 들어오기 전에 적으라 그러세요. 그거 많이 평가해요. 면접 때는 역량만 물어보자, 경험 물어보자, 계획이나 지식이나 시사나 가치관 이런 거 이제 그만 물어보자. 그리고 면접 태도는 공정하고 젠틀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공이 어떻게 도움되는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사 문제도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대요. 이거 되게 좋은 지원자예요.
보통은 질문이 좀 이상한데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을의 입장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질문 자체가 되게 뭐가 어려워요. 질문이 어렵지 않고 자기가 몰랐던 거죠. 다행히 혼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혼내거나 평가하면 나쁘게 나와요. 좋게 평가를 안 하시니까. 자, 면접 질문 잘하기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면접관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1번은 브레인 티저 질문으로 예전에 유행하던 방식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능력은 직무에 필요하지도 않고 향상시킬 수도 없습니다. 2번 질문은 뻔한 예상 답변이 있는 질문으로 누구나 예스라고 답하는 질문으로는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3번은 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행동을 라포를 형성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라포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라포를 형성하는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공감하는 말투로 호응하며 대화하듯이 묻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또 하나. 꼬리 질문입니다. 꼬리 질문은 면접자의 거짓말을 가려내고 진실을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꼬리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과 의문사를 사용하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질문은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한 번에 하나씩 간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왜와 같은 의문사를 쓰면 더욱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죠? 라포를 형성하는 꼬리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포를 갖춘 꼬리 질문은 타당도를 높여줍니다. 타당성이 높다는 말은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평가하려는 역량에 필요한 질문 사례들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질문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그 질문의 타당도를 검증합니다. 예상 답변을 취합하고 답변의 평가 기준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별 예상되는 답변에 꼬리 질문을 준비합니다. 모의 연습을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어떤 순서로 질문을 준비하는지 잘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답변에 호응하며 대화식으로, 의문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간결하게, 모두 라포를 형성하는 좋은 질문이라는 것 아시겠죠? 준비된 면접관, 당신의 성공적인 면접을 사람인이 함께합니다. 네, 왜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요. 일단 들어올 때 긴장하고 들어오잖아요. 왜 긴장할까요? 붙어야 되니까. 네,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막 긴장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바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딱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바로 질문하시면 이 친구가 제 실력을 발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라포를 형성하기 좋은 질문, 뭐 식사는 하고 오셨냐, 뭐 요새 뭐 관심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또 나름 또 준비를 막 하세요. 뭐 날씨는 어땠냐, 여기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이런 거 질문들 그냥 인사말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답변에 호응하면 대화식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과도하신 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예, 밥은 못 먹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하고 면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또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하냐? 밥을 안 먹으면 떨어지나?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라포 형사는 질문 처음에 얘기하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자가용이 있어서 자가용을 타고 왔습니다. 대답했어요. 뭐 그러셨구나. 면접 질문 드릴게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자가용이나 대답하면 안 되는구나. 대중교통이랑 할 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포를 형성하라고 해서 가벼운 질문 던지라고 했는데 생색을 안 내셨어요. 이게 뭐냐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긴장을 풀어드리려 했던 질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친구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러니까 항상 라포를 형성하는 초반 도입부 질문에는 본인의 의도를 꼭 말씀해 주시라. 그게 뭔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못하고 오셨냐, 밥 먹고 오셨냐, 이런 거 이쪽 긴장한다니까. 이게 다 떨어진 거. 아 죄송합니다, 자전거 타고 오면 안 되는데 막 여기 주차장 없나요? 막 이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호응해주고 대화식으로 하려니까 우리 또 착하신 분들이 막 답변을 하면 너무 좋은 답변이다, 잘 들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붙은 줄 알죠. 그렇잖아요. 예, 오늘 답변 참 너무 잘하셨다. 그 답변 너무 좋았다. 더 심한 분도 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본인들 이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나는 인사말 떠진 이 친구는 나가면 야, 나 붙었어, 다음에 또 보재. 근데 떨어졌어요. 협회는 괜찮아요. 공공기관이면 난리 납니다. 바로 국민신문고 가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답변에 호응하면 대화식으로 하려니까 너무 과하신 분들 절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답변을 잘하면 그럼 어떡하냐? 그럼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떠한 답변을 하든지 그 답변에 대해서 평가는 나 스스로 하는 거지 그걸 걔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좋은 답변, 그런 아이디어 어디서 얻었냐, 오늘 본 지원자 중에 최고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문사를 사용해서 꼬리집어넣는 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간결하는 것도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알고 갈 게 뭐냐, 라포를 형성하는 질문을 할 때 꼭 하실 거면 생색을 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하게 호응하시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잉 747개 골프공 몇 개나 들어갈까 이거 많이 했어요. 제가 과장 때, 제가 중간에 외국계에서 갔거든요. 그 미국 교포 MIT MBA 출신 사장님이신데 마지막 최종 면접 이거 꼭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되게 감동했어요. 와, 질문 진짜 멋있다. 왜 나는 저런 질문을 못할까 했었거든요. 인사팀인데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맞출 사람이 없다니까요. 수학과도 못 맞춰요. 수학과도. 근데 왜 이런 질문 할까요? 구글에서 했습니다. 유행처럼 번졌어요. 뭐 많죠.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뭐 타이어가 검은색인 이유, 하루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은 몇 번 겹치냐, 서울 시내 가로등 개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지원자들이 당황하고 약간 면접관이 우위에 있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봐, 대답 한번 해보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지금 이거 질문하면 난리 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고 보잉사 뭐 골프공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 질문이나 상황 질문으로 주로 간다.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 질문,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하죠. 우리가 필요한 역량에서 그 역량에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질문은 상황을 주는 거예요. 우리 협회가 뭐 최근에 어떤 기업을 실시하는데 뭐 참여율이 어떻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행동 사건이나 상황 면접 두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과거에 이런 질문 많이 하셨죠. 하나씩 깨뜨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당신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합격, 훌륭하네. 네. 옛날 면접지 이랬어요. 제가 신입사원 딱 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군대 장교 출신이네요. 합격.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예, 제약업하십니다. 아유, 성실하네. 합격. 다 아무 의미가 없는 면접이죠. 네. 모든 지원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친구들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파악해 보면 역량하고 연결지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높으냐, 낮으냐, 중간이냐. 이제 하나씩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관찰하시면 쓸데없는 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자, 의도와 생각이 있었던 경험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집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서 싸웠던 경험 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인데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워온 경험, 요새는 이 행동사건 면접도 많이 준비해와요. 막 경험을 외워와요. 문제했던 경험, 의사소통을 잘했던 경험만 외워오거든요. 그래서 꼬리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 나오겠지만 평가 역량마다 행동지표가 있어요. 그 행동지표로 질문하는 법을
배워보고 평가하는 법도 배워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냐면은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든요. 면접왕 이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다 알려줘요.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지원 직무 말고 다른 일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해라 라고 다 알려줍니다.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면 상사가 인사평가를 좋지 않게 준다면 업무량이 폭증해야 장기간 야간 주말 근무한다면 어떻게 대답해라 라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태도 질문도 아니고 상식 질문일 뿐입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협회의 심층 면접 역량 행동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역량은 이미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행동 지표를 바꿔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력이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문제 해결력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뭔가 문제를 정의하고 핵심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대안을 수립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 지표를 바꿔서 질문하신 방법을 이제 배우시면 100점 100승입니다. 그리고 쉽게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협회, 우리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알고 그 역량을 그냥 물어보지 말고 행동 지표로 바꿔서 물어본다 라는 것들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라포 다 좋습니다. 라포를 형성하는 법 알려드렸죠? 뭐 진심 있게 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호응 잘하시면 되는데 과하게는 하지 마시라. 호응해주고 대화하시면 됩니다. 아, 뭐 결과 그러셨군요. 뭐 깨달은 바가 있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칭찬이나 결과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그 협회의 평가 항목입니다. 5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단정한 복장과 외모, 예의 바른 다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20%라고 가정을 할게요. 단정한 복장의 용모, 예의 바른 자세, 적극적 업무 수행 및 책임 완수, 원만한 대인관계 및 팀워크 형성, 강약점 관리한 경험 및 개선 요구 5가지 평가를 해요. 그러면 단정한 복장 및 용모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단정한 복장이나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예의 바른 자세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의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의 바른 자세를 갖출 계획을 말해보라. 아니죠. 이거는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찰할 때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복장의 컨셉이 뭐냐?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관찰만 하세요. 지금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평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관찰하니까 관찰을 질문하십니다. 관찰은 질문하지 않는다. 2개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 4번째, 원만한 대인관계 및 팀워크 형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어떻게 파악할까요? 원만한 대인관계 및 팀워크의 형성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약간 그 초급자 레벨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냥 역량 물어보시면 돼요. 정말 어려우면. 저희가 협회도 5가지 심층 면접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역량에다 경험을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초급자입니다. 중급자로 저희는 올라갈게요. 자, 중급자는 뭐냐? 행동 지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원만한 대인관계랑 팀워크 형성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평가자나 질문자가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하느냐? 대인관계나 팀워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만의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죠. 네. 이런 겁니다. 바로 그 평가 항목을 뭔가 행동 지표로 바꿔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그냥 역량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초보자 수준은 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른 사람과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대학교 때 이런 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꼬리 질문을 하셔야죠. 어떻게 할까요? 협업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 그럼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왜 어려웠었어?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은 뭐고 왜 그랬어? 그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그럴 시간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질문 하나 내가 평가하고 알아보고 싶은 역량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행동 지표로 바꿔서 물어보고 그냥 좋네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돼요. 요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중에 다른 면접관들 봤을 때 이 사람 뭐 자격증 있나?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강약점 관련 개선 및 노력. 이걸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정 기억이 안 나시면 강약점 관련 경험이나 개선을 노력했던 걸 얘기해달라고 해주면 돼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더 나아가면 뭐 사례가 있느냐, 어떻게 발휘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책임 완수한 것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 사례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이해하기 쉽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우신가요? 쉽죠? 이제 드디어 실습을 할 시기가 됐다. 핸드폰을 다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회의 심층 면접에서 여러 항목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왔어요. 바로 조직 적응력입니다. 조직 적응력이 평가 항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조직 적응력 어떻게 질문하셨나요? 조직 적응력이 뛰어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자, 조직 적응력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긍정적,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건 왜 물어볼 수 없죠?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관찰이죠.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평가하시면 돼요. 이거 물어볼 수 없어요. 두 번째 걸 물어보겠습니다. 행동 양식이 적정하고, 이것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찰해야 되잖아요. 질문 답변 들어보면서 괜찮네. 행동 양식이 과하구나, 덜하구나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인관계 및 팀워크 능력이 있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물어보기 딱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필요한 역량을 정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미 정의했습니다. 제가 조직 적응력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행동지표로 기술하고 경험 사례로 질문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대인관계 및 팀워크 행동지표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 드릴게요. 대인관계 능력은 보통 이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행동지표.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보이거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상황의 반응, 뭐 이런 식으로 행동지표는 그냥 챗 GPT 치면 다 나옵니다. 또는 팀워크.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설명해 놓은 정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QR코드를 찍으시죠. 네. 찍으시면 뭐가 나올 겁니다. 멘티미터라고. 잠시만요. 하나 늘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뀌었나요? 이걸로? 네. 바뀌었습니까? 잠깐만요. 예, QR.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바뀌네요. 예, 바뀌었죠? 자,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질문이 뜹니다. 감사하실 부분은 익명입니다. 누가 잘못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씩 만들어 보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찍으신 분 뜹니다. QR. 자, QR. 네. 얼른 찍으십시오. 오늘 5분, 12개의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오늘 안 끝납니다. 네. QR 다 찍으셨죠? 행동지표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정 답답하시면 역량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배운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벌써 하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하셨습니다. 협업해서 일을 했던 경험 있고요.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은 적이 있나요? 좋습니다. 업무 수행 중 갈등 사항이 생길 때 해결하고 수행한 경험이 있나요? 좋은데요. 부서 직원과 협업과의 마찰 해결하는 경험. 야, 좋습니다. 일단 다 보고 하나씩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예,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조직 적응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역량을 활용하시거나 행동 지표, 조직 적응이란 건 뭘까? 대인관계의 활동이었죠?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남의 답변을 보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만의 답변을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니까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면 좋겠구나라고 활용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 역할, 팀 리드 역할 수행한 경험, 업무 수행할 때 다른 부서 같은 동료와 의견 다른 경험 좋습니다. 현재 7분 나오셨습니다. 네. 5분 더 나오셔야 돼요. 아 오늘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네요.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으신데 본인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8분 나오셨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4분만 받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만지시는 분 아직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충 알죠? 아 누가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트릭을 딱 해서 난 다 했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네이버 뉴스 보고 계신 분들 이제 있습니다. 9분 나오셨습니다. 협업 상황에서 의견 충돌 극복, 성과를 창출하기. 와우 너무 좋으신데요? 좋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역량에서 질문을 만들 줄 안다? 야 이거는 크게 되실 분이죠.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중 의사결정을 할 경우 우선시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좋습니다. 네 거의 다 나오셨죠? 한 분 남았죠? 팀 활동을 하면서 사람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한 경험을 말해주세요.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나오시면 됩니다. 한 분 남았죠? 12분이시죠? 네.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아, 네, 나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협업해서 일을 했던 경험. 네. 좋지만 조금 더 설명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협업해서 일을 했던 경험. 그렇죠? 근데 협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타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요 정도 해도 좋지만 조금 질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협업해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셔도 좋지만 뭐 생애에 걸쳐 아니면 뭐 범위는 넓을수록 좋긴 한데 그래도 좀 내가 좁히고 싶다면 뭐 학창 시절 중 또는 뭐 재직 중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타인과 또는 뭐 동료와 앞에 좀 조건을 넣으셔도 좋아요. 동료, 타인, 뭐 이해관계자 어쨌든 협업을 해서 업무, 일을 수행했다는 경험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좋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합격? 경험이 없잖아요. 감점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우리 학교는 팀 프로젝트 없는 학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팀 프로젝트라는 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팀 프로젝트라고 딱 뭔가를 주고 넓게 주시면 좋아요. 팀 프로젝트 또는 단체 활동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단체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걸대로 평가하신 게 맞아요. 조직생활 안 해봤으니까요. 다만 그래도 아까운 친구다라고 하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팀 프로젝트나 단체 활동을 하다가 혹시 의견이 충돌된 적이 있나요? 이제 꼬리 질문을 하시겠죠. 뭐 왜 그랬나요? 하시겠지만 일단 이 질문에서 만약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좋다. 팀 프로젝트나 뭔가 협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거꾸로 질문해 주시면 이거는 굉장히 고급 레벨입니다.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좁혀서 주다 보니까 근데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시거든요. 면접위원들이.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하면 다음 답이 나와야 꼬리 질문을 하는데 없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제 당황하셔서 질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럼 그런 경우는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뭐가 힘들 것 같아요? 거꾸로 물어봐 주세요. 네, 물론 그렇게 될 감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 업무 수행 중 갈등 관계 생길 때 해결하면서 하는 경험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뭘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 빨리 맞추시면 뭐 드리는데 한 가지만 바꿔주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 정확 쳐다보십니까? 정답 뭘로 바꿔야 되죠? 활동 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만약에 신입 면접에서 이걸 물어보시면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지원자님 업무 수행직 갈등 생기 퇴근할 시간 경험 있나요? 네, 저 업무 경험이 없습니다. 다음 분?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빼시면 돼요. 뭐 단체 생활이나 평소 뭐 학창 시절쯤 또는 뭐 생애에 걸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한 경험이 있나, 이게 넓게 주셔야 돼요. 주제의문은 무조건 넓게 준다. 어디든 들어오게. 좋습니다. 부서 직원 역시 마찬가지죠. 부서 직원과 협업 과정을 마찰 해결한 경험 있나요? 저는 저 혼자였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불합격이죠. 부서 직원이 없었습니다 하면 불합격이잖아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넓게 주세요. 뭔가 협업 과정에서 갈등, 마찰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좀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업무 수행하면서 팀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나요? 뭐가 아쉽죠?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그렇죠. 업무 수행. 정답. 업무 수행이 아니라 뭔가 조직, 단체, 무슨 생활을 하면서 리더 역할.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데 팀 리더라고 너무 딱 했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 리더였는데요. 이러면 또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더 또는 뭐 그런 역할을 해보신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오늘 벌써 바뀌고 계신 거예요. 많이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또 나왔죠. 이제 보이실 거예요. 다른 팀과 업무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신입이라서 다른 팀이 없었습니다. 그럼 불합격. 아니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업무 트러블이라 가지고 갈등, 뭐 조정 이렇게 좀 순화해서 저는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러블보다는 다른 팀과 뭔가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업무 조정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또 저희 사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까 눈썰미가 있으신 분을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뭔가 업무 조정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너무 좋아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구체적으로. 이걸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넣으셔도 돼요. 근데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0분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려니까 한 30분 얘기해요. 진짜 정말 디테일한 거 다 얘기해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뭘 봐가지고 뭐 해가지고 30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보면 구체적이 안 나온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분 너무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1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을 막 하고 있는데 30분 지났어요. 그럼 끊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아직 말 다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좀 조심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구체적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또 왜 난 짧게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조심하셔 쓰시면 됩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여기 협회는 업무가 되게 많으신가 봐요. 업무를 수행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같은 부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이거 너무 스페시픽하죠. 바꿔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조직 생활을 하시거나 뭔가 하셨을 때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또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건 신입되고 경력도 될 수 있죠.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으신데 본인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여기서 고칠 거. 동아리. 저 동아리 안 했습니다. 불합격. 아니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근데 만약에 뭐 다른 조직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좋죠. 협업 상황에서 의견 충돌을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박이십니다. 조직 정력을 알아보려 했더니 성과 창출까지 알아보신 분이세요. 물론 물어볼 수 있지만 2개를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그게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주질문은 한 가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협업 상황에서 의견 충돌을 극복한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하고, 꼬리 질문으로 혹시 성과는 어땠나요? 물어보시면 돼요. 이 2개를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를 대답하다가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근데 문제는 면접관도 까먹었어요. 다음 질문 뭐였지? 서로 멘붕. 하나만 물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중 의사결정을 할 경우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좋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경우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 근데 이 질문의 단점은 뭘까요? 이 질문.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질문. 뭐가 이상하세요?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될지 의사 결정이 명확한 기준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질문이 약간 우리 교육 목적에서 살짝 빗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의견을 물어봤죠. 우린 뭘 물어봐야 되죠? 경험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중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꼬리 질문을 물어보셔야죠. 혹시 그 있다. 난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럼 그때 어떤 걸 먼저 보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주질문으로 이걸 딱 주면은 그냥 본인 가치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험이란 단어, 사례, 경험 뭐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팀 활동을 하면서 사람 관계 나왔습니다. 드디어. 팀 활동을 하면서 사람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험, 해결한 경험 말해주세요. 여기서 고칠 점 볼까요? 팀할 뭐팀 조직 바꾸면 좋죠. 또 메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사람 관계가 사람 관계 그렇죠. 그렇죠. 사람 관계 너무 이건 또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으니까 뭐 부모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근데 그것도 맞죠. 예. 사람 관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자꾸 업무 관계를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조직이잖아요. 조직. 그러니까 뭔가 단체 조직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하고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냐를 분리해 주셔야 돼요. 동시에 자꾸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질문 받은 사람도 까먹고 질문한 사람도 까먹는다. 마지막, 부서 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말해보세요. 좋죠. 단점 뭘까요? 이 질문 고쳐야 할 거. 서로 피드백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 좋잖아요. 네, 좋은데 이렇게 질문 한 가지 고칠 점이 있죠. 부서. 저 부서가 없었습니다. 불합격. 아니죠? 조직, 뭐 단체, 자꾸 말을 바꿔주셔야 돼요. 신입이 올지 경력이 올지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한 범위로 질문을 주어버리면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받으신 면접관분이 당황하세요. 아니면은 저는 부서 내 갈등은 없었고 부부 갈등을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넓게 주셔야 한다라는 점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주질문 던졌습니다. 경험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뭐 갈등 상황에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했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타기법입니다. 상황, 일, 행동, 결과.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당신이 했던 역할은 뭔가요?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꼬리 질문의 요령입니다. 자, 왜 꼬리 질문을 하느냐? 잠깐만요. 왜 꼬리 질문을 하냐면요. 경험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거기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 경험의 깊이가 얕은지 깊은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갈등 해결을 왜 그런 식으로? 저는 뭐 대화를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럼 왜 대화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반응이 어땠나요? 결과는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냥 갈등을 해결하셨군요. 좋습니다. 라고 평가하시면 초급자, 중급자로 올라가실 거면 그거 아까 보셨죠? 스타, why, how, what, when, who 이 정도 그냥 궁금하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꼬리 질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의문사 활용 말고요. 꼬리 질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근데 간결하게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뭘죠? 압박 면접. 이거 압박 면접 아닌가요? 결과가 어땠나요?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뭘 배우셨나요? 취조당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압박 면접과 꼬리 질문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지원자들은 질문을 많이 받는 걸 압박 면접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의 색깔이 다른 걸 압박 면접. 보통 어떤 거죠?
정말 그랬나요? 이런 거. 정말 그랬나요? 막 꼬투리 잡는 거 있죠. 말꼬투리. 저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도 돼요? 그런 경험을 진짜 했다고요? 이런 거. 이런 게 압박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고 썼는데 우리 몇 시에 일어났어요? 막 이런 거. 걸어왔어요? 주말에는 뭐 하세요? 막 이런 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무조건 따르겠습니까? 따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안 따른다고 해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압박 면접이지 꼬리 질문을 내가 너무 이렇게 간결하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열받지 않을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물어보실 때 고압적인 태도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똑바로 대답하세요. 뭐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꼬리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아요. 예, 강사가 좋아서 이제 평가,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로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논리성은 관찰하는 영역이긴 해요. 논리성은 논리적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논리성을 한번 평가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업무를 할 때 분석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와 장점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본인의 경험 중에서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우리 BI 면접에 적합한 질문일까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질문하는 답이 있죠. 네. 왼쪽, 요 질문이 더 좋은 것 같다. 논리성을 측정하기. 우린 논리적인 친구를 뽑아야 돼. 왼쪽. 답을 다 아셨군요. 그럼 오른쪽. 왜 오늘 오른쪽이시죠? 경험.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쉬웠나요 문제가? 네. 이거는 예 아니요 답변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뭐 장점 이건 다 평가할 수 없는 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구조화 능력.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가설을 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법입니다. 자, 전문성. 다 협회 평가 항목에 있는 항목들만 가져왔습니다. 전문성을 평가해야 돼요. 사실 전문성은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뭐 이거 해봤냐, 뭐 포괄적 지식 가지고 있느냐, 뭐 대안을 제시해봤느냐. 전문성은 사실 BI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전문성 알아보시면 돼요. 뭐 자격증 못 땄냐,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다만 굳이 오늘 배우셨으니까 조금 더 끌어볼게요.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말고 진짜 한번 궁금해. 지원하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지식만 해결할 수 없던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것과 직무에 필요한 기술 중 가장 자신 있는 기술 3가지, 그 중요성 나열해보라. 어느 게 좋을까요? 나 전문성 알고 싶어. 그 서류에 있는 거 말고 알고 싶다면 나는 왼쪽처럼 질문하겠다. 오, 좋습니다. 오른쪽. 답을 아셨네요. 왜 그러죠? 왜 왼쪽이죠? 오늘 경험만 가져가시면 돼요. 경험 또는 사례. 자,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확장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꼬리 질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뻔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 조직적은 했죠, 우리 이미.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답이 나왔죠? 네. 내가 오늘 수준을 좀 낮게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답을 다 알려드렸네요. 네. 팀원 간 업무 방식이나 목표에 대한 이해가 충돌했던 경험 말씀해주셨죠. 다만 좋은 사례는 아니죠. 예. 왜 안 좋은 사례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제 중급 레벨로 올라오셨으니까 문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팀워크, 뭐 어떤 노력을 하느냐, 뻔한 내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 적응. 네. 한 번 더 볼게요. 자신이 세운 업무 계획이 돌발 상황이나 팀의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해 수정된 답이 나왔네요. 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신의 유연성은 얼마나 발휘되는 편입니까? 오늘 교육을 안 받으셨으면 저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오신 12분은 저렇게 물어볼 일이 없다. 네.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 복합적으로 물어볼게요. 논리성과 전문성을 합쳤습니다. 이 고급 버전이에요. 드디어 고급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답이 나왔죠? 네. 논리성과 전문성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전문가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팀의 방향을 바꾸는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했던 경험에서 기존 데이터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 오류 입증과 전문적 결정을 제시했습니까? 논리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알아보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제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왼쪽. 나는 왼쪽이 나을 것 같다. 좋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많이 나왔네요. 자, 왼쪽은 질문은 멋있죠. 근데 사실 약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네. 경험은 맞죠. 근데 무조건 경험 물어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잘 물어보셔야 돼요. 논리적인 주장이라는 부분이 약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다만 근데 오른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긴 한데 논리적 과정과 오류를 개선한 어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긴 하나 이 질문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잡해요. 길어요. 너무 길고 복잡해요. 이건 교육 목적 때문에 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어려워요. 네, 이건 진짜 고급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러면 면접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 관계에서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평가장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원하신 직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하나 가정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만의 논리적인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게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교육 목적상 이렇게 던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4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평가 척도에 보면 이제 평가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답변을 했는지 뒤에 잘 보실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논리성을 평가하셔야 돼요. 네 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논리적인 접근 방식과 어떤 해결한 경험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 거죠. 지금 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보셨나요? 자, 뭘로 평가해야 될까요? 누가 말을 그럴싸하게 했나? 아니죠. 평가 인덱스를 먼저 보셔야 돼요. 행동지표. 논리적이면 일관성 있는지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면 일관성이 있느냐? 너무 열심히 보십니다. 다 보셨다고 가정하고요. 첫 번째, 자, 얘가 제일 잘했다. 이 친구 없으세요? 두 번째, 이 친구가 제일 잘했다. 긴 거 고르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 분 나오셨어요. 긴 거 고르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길면 이긴다니까요. 네 번째, 자, 거꾸로 제일 못한 친구, 제일 낮은 점수, 넷 중에 제일 낮은 점수. 첫 번째, 제일 낮은 점수. 아니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그럼 대부분 얘가 1등이고 얘가 4등이네요. 자, 근데 이 논리로 판단하신 거 맞죠?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느냐? 이걸 판단하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냥 바로 답을 볼게요. 네. 얘가 1등은 맞았어요. 얘도 꼴등 맞았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높은 친구, 낮은 친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등, 3등, 1등, 4등이거든요. 내용의 논리성이나 일관성을 봤을 때. 근데 평가자 간에 이 친구가 별로라고 생각하시거나 이 친구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제 평가자는 오류가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관문은 통과하셨습니다. 두 번째 빨리 볼게요. 전문성. 자, 차별화된 전문직이나 기술적 경험, 해결 과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거 좋은 질문 아닙니다. 좋은 질문 아닌데 평가자는 정렬 때문에 그래요. 1등은 나온 것 같고요. 제일 못한 친구.
답이 나오신 것 같아요 벌써. 네. 자 그럼 빨리 보겠습니다. 꼴등 볼게요. 1등은 정해진 것 같아요. 1등 이 친구 없죠? 이 친구 두 번째, 세 번째. 네, 내용이 제일 기니까 네 번째. 세 번째면 네 번째인 것 같죠? 꼴등은요? 두 번째. 왜 그럴까요? 짧아서 열정. 그렇죠. 이제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뭐 강의를 많이 들었다, 열정, 성실함, 뭐 배우고 수행했다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현실적이고 기술 뭔가 구체적으로 좀 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1, 2등은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등이 꼴등이 되거나 꼴등이 1등이 되면 안 되겠죠. 나는 열정이 더 중요해 이러신 분이 나오시면 안 돼요 이제. 왜냐?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많이 준비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성 검사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적성 검사 딱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만 보시면 돼요. 뭘 보시면 되죠? 오늘 특강입니다. 인적성 검사.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 응답 신뢰도 보세요. 무조건. 응답 신뢰도가 낮게 나오는 친구는 무조건 거르시면 돼요. 예, 이건 과학입니다. 응답 신뢰도가 양호 밑으로 나오는 친구는 무조건 버려라. 두 번째, 청기누설입니다. 저희가 인적성 검사도 개발하니까요. 두 번째 뭐죠? 부적응. 부적응이 높게 나오는 친구는 무조건 버리세요. 지금은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응답 신뢰도가 낮거나 부적응이 높으면 무조건 버리시면 돼요. 그냥 버리고 시작하세요. 자, 응답 신뢰도 부적응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보느냐? 우리 직무 그 팀장님들이나 부사장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있으세요. 자 여기 보면 있죠? 긍정, 도전, 끈기, 계획, 원칙, 논리 뭐 점수가 비슷하다면 나는 사회성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 친구 사회성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후순위를 밀으세요. 네, 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 높게 나왔네? 그거 올리세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에 높은 점수 나온 친구만 끌고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는 업무 수행 역량이죠. 네 가지 중에 면접관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역량 점수가 높은 애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고 AI 면접에서도 지금 보시면 태도, 의사소통, 직무적합, 조직적합에서 어떤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 간의 우열을 가리실 거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더 높은 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이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게 낮아요. 그럼 어떡하죠? 버려요? 난 이게 두 개가 중요해. 근데 이 친구는 이건 높지만 이건 낮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둘 다 6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굴 뽑아야 돼요? 정답! 이제 면접 봐야죠. 그쵸? 그래서 면접 대상을 거를 때 두 개만 본다. 그 다음에 만약에 4명의 인적성 검사를 줬는데 2명을 고르래요. 그러면 일단 저거만 통과한 놈들은 좋은 놈을 우선적으로 고르시면 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역량이 높은 애. 낮을 수도 있죠. 난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만 보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한다.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토론 면접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과제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교육 목적으로 할 때는 과제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방안이라는 과제를 애들이 딱 오면 쫙 나눠주고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 내용은 빨리 읽어보시죠. 이걸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나이 드신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50대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일본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명이서 토론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일단 이건 들으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지금 받으셨죠? 평가 척도. 평가 척도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가하시면 말빨로 갑니다. 자, 평가 척도를 보시고 S, A, B, C, D가 있죠.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 등급이 뭐냐면요. 매우 이 등급마다 어떻게 답변 예시도 다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뭔가 높은 성과를 창출한 친구는 S. 그 다음에 그냥 주도적이고 어느 정도만 할 수 있는 놈은 A. 그 다음에 적당한 놈은 B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토론 면접에서는 S, A, B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B를 줬는데 어떤 분은 A를 주시면 안 돼요. 한 친구에 대해서. 요 평가 척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이 해설을 잘 보세요. 해설을 잘 보시고 평가 척도에 맞게 하셔야지. 아, 저 친구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 저 친구 인상이 너무 좋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토론 면접의 평가 요소, 이 한국화재협회의 그 화재법의 토론 그 평가 요소는 5가지예요. 의사소통, 협업, 문제 해결, 갈등 조정, 적극성 참여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요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리고 토론 면접은 저희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피겨 면접위원들처럼 평가만 합니다. 역시 평가 기준도 5가지인데 실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기에 앞서서 요거 먼저 볼게요. 자, 발언이 길어지면 어떡하죠? 한 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해요. 원래 공공기관은 노터치입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언이 길어지면 조금 중재해 주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발언을 또 반대로 거의 안 한 놈도 있어요. 떨어지러 왔나? 아니 막 쫄은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 발언 기회, 뭐 누구누구는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그럼 또 역시 중재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은 이런 식으로 또 주제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고독사 얘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정치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도 죄송한데 지금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논의하자라고 또 이게 조율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이해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줬는데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런 5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건 참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로 영상 보면서 투표하고 조정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해도 될까요? 제가 이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는 이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인 가구 고독사의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두 분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 앞서 먼저 고독사가 무엇인지 행정적,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앞서 무연고 사망사고로 조금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가 무엇이고 그것을 좀 더 통계적으로 기준을 잡고 체계 확립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의가 부재된 상태에서 해결 방안을 구제하는 것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수치 통계를 좀 더 명확히 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것들을 추이를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고독사의 현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좀 포커싱을 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두 분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쪽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좀 정의를 하면 좋을지 저희끼리라도 어떤 개념을 잡아보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독사라는 것은 혼자 어떻게 보면 집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일컫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1인 가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그 고독사를 어떻게 보면 그 1인 가구 수로부터 도출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번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지금 기초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이렇게 조금씩 제외되고 있는 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면서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좀 한 가지 더 해보자면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사람들의 사망을 고독사로 좀 정의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고독사 예방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지금 나온 자료 중에 무연고 사망사고 연령대별 분포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70대 이상 고령 쪽에 어떻게 보면 건강 쪽으로나 사회 네트워킹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50대 특히 남성의 비율이 높고 고독사 현장에 가면 주로 우울증 약이라던가 술병, 구직, 이력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국가 차원의 중장년층의 재취업 프로그램 등이 좀 더 활발하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 특히 40, 50대의 남성에게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40, 50대에 퇴직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형평상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어떤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독사를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접근하기로는 이들의 말씀하신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포커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심적인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심적인 안정이라고 하면 일단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을 테고 이 사회적인 교류와 함께 접근을 했을 때 저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50대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 같은 저렴한 공유 주거 모델을 도입해서 주거 안정도 도모하고 이들끼리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주거 생활이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이나 중년층을 위한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성별적으로 나뉘는 그런 사회주택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저는 청년주택에 거주를 해봤는데 그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그 커뮤니티가 활발해되어 있어서 조금 외로움을 좀 덜 느끼고 말씀해 주셨던 심리적 안정감을 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 외에도 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보면 50대뿐만 아니라 사실 70세 이상의 고독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제시할 만한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제가 그 스마트 링이라고 요런 그 건강이나 맥박 요런 거를 재줄 수 있는 AI 어떻게 보면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70대 이상의 그 고독사 고위험군에 있는 노인분들께 먼저 1차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맥박이 좀 많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럴 때에는 자동적으로 근처 구급대에 연락할 수 있도록 뭔가 네트워킹이 형성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회망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실 택배나 우편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과금이 조금 미납된다거나 이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요새 생활 속 접점이 많은 직군들이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지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을 좀 보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AI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AI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경제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경제적 원인이라고 하면 결국 이분들에게 뭐 지원금을 드리거나 뭐 보조금을 드리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무래도 40, 50대의 고독사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쨌든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고 업무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력 전환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본인이 하고 싶은 창업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제2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분들이 일본과 달리 일본은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 정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좀 더 활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연계를 해서 계약직으로라도 또 훌륭한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인재를 직접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취업 관련해서의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재정적인 안정감 그리고 혼자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재정 상담이나 좀 멘토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서 좀 원스톱 상담 서비스 같은 것을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과 노년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좀 더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혼자라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담 서비스라고 하시니까 또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디지털 기반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신산업이라든지 신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구직을 하시는 은퇴 이후의 분들이 이 직업의 존재를 몰라서 또 취직을 못하시거나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원톱 서비스에 더해서 취업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AI 기반 일자리 추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40, 50대 분들 그리고 노년층들한테는 조금 AI가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신청해서 원하는 분야를 좀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제시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외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에 제시된 일본 사례에서 1인 가구 등록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금 인상 깊었거든요. 1인 가구다라는 것을 내가 등록을 하고 나를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고 저희 한국도 일본을 따라서 보다 고령화가 점점 진전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본인의 그 일본의 정책들에서 저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그 제도들을 벤치마킹을 해야지 저희 나라도 고립사를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구급차 같은 거 부를 때 본인의 질병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1인 가구일수록 특히 주변 지인이 이런 질병들을 미리 알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서 본인의 지병이나 뭐 급한 상황에 알아야 할 응급 구조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미리 등록해 놓는 시스템이 조금 더 활발하고 홍보가 되었으면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더 제안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등록 시스템에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령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뭐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도 좀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그 참여하셨던 그거 다시 여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투표하시죠. 한번 QR 또 주세요. 맞았어요. 잠시만요. QR 또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가자 간의 정리. 다 찍으셨죠? 다 씁니다. 네. 지금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놀란 부분은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메모를 안 하세요. 예, 느끼진 않으셨어요? 지금 이 몇 분짜리 영상인 것 같으세요?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어려워. 이게 토론 면접 제일 어려워요. 평가위원들이 이 5가지 평가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메모를 안 하셨어요. 원래 그러세요, 다. 메모하면 제가 가르칠 게 없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요것만 가지고 나와서 체크만 하세요. 그냥 좀 두드러지는 친구들, 이 친구 이거 잘하는데 잘하는 것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모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감상이 됩니다. 저 친구 말 잘한다. 나중에 요거 하라고 하면 이제 정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토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내용을 평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건 말이 안 돼. 스마트링이 말이 돼. 내용은 평가하지 마세요. 네. 뭐 자기가 걸어서 우주를 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미룬다.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않으면 내용보다는 이 친구가 실제로 요 5가지 평가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잘 발휘하고 있는지만 피겨 심사위원처럼 평가하시면 돼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하셨죠? 자,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던 1번 지원자가 73%, 2번, 3번 누가 제일 잘했냐예요. 왜냐? 토론 면접에서 점수도 있고 이제 심층면 점수도 있긴 하지만 잘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못했냐도 중요하지만. 자, 1번, 2번, 3번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치가 안 되셨죠? 저희 오늘 자, 평가 결과입니다. 긴장되십니까? 자, 1번 맞습니다. 1번이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1번이 말을 제일 잘해서 사회적 역할을 해서 점수를 높게 주면 안 돼요. 1번은 뭔가 본인이 계속 의사소통은 논리적 구조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거나 뭐 어떤 피드백을 제시하거나 그런 협업 능력, 문제 해결, 30,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만 잘 집어내시면 돼요. 갈등 조절, 정의라든지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본인이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했죠. 1번이 대다수 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정렬해서 의미가 있는데 이제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 자, 2번. 뭐 필요성도 주장했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견 보충도 막 했죠. 제 의견을 하면서. 그다음에 고독사 정의 뭐 이런 것도 마련했고요. 근데 특별히 중재하진 않았어요. 1번이 많이 중재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중재를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면 감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재는 사실 1번 의견 좋았고 뭐 3번 의견 좋고 이거 사회자 하는 친구가 이 점수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알려주면 자기가 사회자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 친구가 사회자를 했기 때문에 이 갈등 조절 합의 도출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했고요. 자, 마지막 이제 3번이 중요하죠. 누가 2등이냐 라고 했을 때, 자,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2등일까요? 빨리 더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3번이 2등입니다. 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1번이 오늘 낮게 나왔으면 다시 하셔야 돼요, 오늘. 근데 일단 1번이 잘했다라는 게 70%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평가하시는 기준이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평가 기준에 맞춰서 3분이나 4분이 들어오면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억이 안 남아요. 이게 인상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드린 게 2가지가 있죠. 하나, 메모를 하자. 2번째, 내용을 듣지 말자. 그러니까 저 내용은 비현실적인데 그런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협업 능력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뭔가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더해 보시니까 2번 2D인가요? 2번이 더. 아 2번이 나아요? 예. 근데 조금씩 다르죠. 보면은 2번이 문제 해결력은 좀 더 뛰어나지만 3번은 중간에 뭔가 본인이 막 타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이건 좀 더 많이 가져갔어요. 대신에 적극적으로 한 건 이 친구, 얘는 주로 시키만 했죠. 네. 이런 거 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점으로는 일단 1번 1등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평가장안에 오늘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들 나간 다음에 서로 어느 정도 논의도 하셔도 좋습니다. 어때? 근데 1번이 잘했고 2번 몇 점이고 하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토론 면접까지 다 했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벌써 약속된 시간을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요. 5분 남았는데 면접 전에 이력서 보시면 좋지만 못 보셔도 어쩔 수 없고요. 화상 면접 괜찮고요. 면접 시간 요거는 준수해 주면 좋습니다. 각각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는 좋으나 과한 호응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질문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씩만 한다. 그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1시 30분 동안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중재를 하셔야 된다. 죄송한데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운영의 묘. 그냥 아 됐고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감각이나 느낌이 아닌 평가 요소, 역량에 기반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자꾸 노력하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역량, 경험 물어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까? 초보죠? 근데 중급자는 본인이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행동 지표에 기반한 질문을 해보셨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답변을 자꾸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 보이스로 평가하거나 비꼬거나 말꼬리 잡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진짜예요? 아닙니다. 후보자 앞에서 뭐 손 떠시거나 핸드폰 보시거나 한숨 지시거나 팔짱 꼬시면 안 됩니다. 네,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 야기해서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 도중 나오죠. 5번. 답변 도중에 말을 끊고 뭐 지적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질문 못 알아두셨어요? 뭐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내용에 이미 적혀져 있는데 그걸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건축학개론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잖아요. 이 건축학개론의 주제가 우리도 언젠가 다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긴장하고 와요. 합격하려고 옵니다. 근데 면접관이 이상한 질문하거나 이상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 친구 그 절대 못 잊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화재보험협회가 면접이 되게 젠틀하다라는 인상이 주어지면 더 좋은 애들이 옵니다. 그런 친구를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 질문하는 법, 평가하는 법, 토론 면접 맛배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이드북 가져가시고요. 나중에